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노후 사연 마당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쪽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살 된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혼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제 삶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고 고된 시집살이도 있었으며 세월이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꺾이지 않고 70평생을 내 아이의 어머니로 굳건하게 버티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욕실에서 발이 미끄러져 등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안기가 등골을 파고들었고 숨을 고르려 할수록 허리와 어깨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두 팔로 바닥을 짚어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절실한 건 누군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손을 더듬어 가까이에 있던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화면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막내 아들 철호였습니다. 저는 부들거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철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철호야, 엄마야. 지금 욕실에서 넘어져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 제발 좀 와주겠니?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철호야,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겠다. 제발 좀 와다오. 그러나 철호는 문자를 읽지도 않고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철호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지금 그 믿음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바닥 위에 물방울이 조금씩 말라가듯 제 마음속 희망도 서서히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딸들에게라도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딸들을 뒷전으로 두어 왕래도 뜸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철호에게 보낸 전화는 여전히 응답이 없었고 남겨둔 문자에도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젖은 욕실 바닥 위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딸들에게라도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큰딸 오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오키와 가까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첫째라서 더 많이 의지하고 항상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게 움직이던 아이였는데 저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언니니까, 누나니까 당연시하며 아이의 노고를 정당화했습니다. 그 시절 큰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게 지금도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차가운 욕실 바닥에 누워서 옛 일들을 되돌아보니 딸들에게 한 짓에 대한 천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통증으로 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큰아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지금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키야,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오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철호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철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구나. 딸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럼 며느리에게 부탁해 보세요. 저는 지금은 당장 갈 수가 없어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오키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소풍을 간다고 새 신발을 신고 싶다며 제 치마자락을 붙잡던 작은 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집 형편이 어려워서 저는 새 신발을 사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실밥이 너덜거리는 낡은 운동화를 신기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누나니까 동생에게 양보하고 참아야지. 친구들 앞에서 찢어진 운동화 때문에 작은 어깨가 얼마나 더 움츠러들지 알면서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또 한 번은 비 오는 여름날이었습니다. 구산이 모자라서 아이가 비에 흠뻑 젖어 들어왔는데 저는 누나니까 동생들 챙기느라 젖은 거지. 우리 딸 너무 대견하네 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들 철호가 먹을 국을 끓이며 그저 무심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몸을 떨며 몸살 감기로 알아누웠을 때야 저는 부랴부랴 약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누나니까 뭐든 양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 말과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누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오키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철호한테 먼저 연락해 보셨어요? 그 말은 단순한 확인이 아닌 질책의 말투였습니다. 욕실 바닥의 한기가 더욱 깊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딸들은 언젠가 시집가면 남의 집 귀신이 될 거라며 애써 마음을 덜 주려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눈에는 아들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옛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다. 그 말은 제 삶을 지배했던 진리였지만 지금은 제 등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말자의 번호를 눌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제 심장은 뛰고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또다시 외면당할까? 또다시 차갑게 거절당할까? 그러나 달리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큰딸 오키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철호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라는 말이 자꾸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고른 뒤 둘째 말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길게 이어지다가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말자야,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 뭐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구나. 수화기 너머에서 둘째 말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곧 이어진 말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애가 열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도 몰라요. 엄마, 철호한테 다시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느껴졌지만 결국 제 곁에 올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바쁜 건 이해한다. 애가 아프다니 그게 먼저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전 기억이 밀려들었습니다. 말자가 태어났던 날, 저는 아이를 처음 품에 안으면서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얼굴에는 또다시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딸이라니
이번에는 아들일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이 제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저는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딸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그때의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늘 조심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언니 오키 뒤에 서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제가 바쁘다며 쏘아붙이면 고개를 떨군 채 물러서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을 때면 그 온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오래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장면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말자가 감기에 걸려 고열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지만 저는 부엌에서 철호의 저녁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엄마, 몸이 너무 뜨거워요. 하며 저를 바라봤을 때도 아들 철호의 밥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쳐다보는 말자의 눈동자에는 이미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오늘의 전화를 통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제가 당장 못 가요라고 말했을 때 평생 제가 만든 업보가 오늘 이렇게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자야, 엄마가 잘못했다.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 말은 아이가 들을 수 없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욕실 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허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만 집안의 기둥으로 삼았고 딸들은 내 자식이 아닌 언젠가 떠나갈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덜 주려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오늘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셋째 보키에게 전화를 걸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려니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키가 또다시 제게 차가운 말을 던진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견디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제 몸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보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큰딸 오키에게서 들었던 서늘한 말, 둘째 말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딸 보키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다시 차가운 대답을 듣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몸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보키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아침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보키야,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보키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철호 오빠한테는 연락해 보셨어요? 그 질문은 마치 오래된 비수가 제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철호한테 연락했는데 받지를 않더구나. 보키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엄마는 언제나 철호 오빠가 우선이잖아요. 저희가 옆에 있어도 엄마 눈에는 아들만 보이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키야,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시대였으니까. 엄마가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제 변명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보키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늘 우리를 남의 집 식구처럼 대하셨어요. 학예회 때도, 아팠을 때도,
언제나 철호 오빠가 먼저였죠. 그 순간 제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복희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예회 무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무대 위에서 눈으로 저를 찾았지만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철호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떠나가는 저를 보는 복희 눈빛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이제야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복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시험 성적이 좋아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아이는 칭찬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짧게 잘했구나 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그때도 보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당시 오로지 아들 철수만이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복희의 목소리는 그 모든 기억을 제 가슴에 다시 되새겨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렇게 힘드신 건 우리 탓만은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철호 오빠만 자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힘을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복희야,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겠니? 그러나 복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제가 바로 갈 수 없어요. 아이도 돌봐야 하고 남편도 출근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엄마 말씀대로라면 엄마도 이제는 아시겠죠. 저희가 멀어진 건 단순히 우리의 탓만은 아니었다는 거요. 그 목소리는 원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용서의 여지도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가에 맺힌 눈물에 번져 퍼졌습니다. 귀에는 복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멀어진 건 단순히 우리의 탓만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칼날 같지만 동시에 제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세 딸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복희야, 말자야, 복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그러나 제 곁에는 대답해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욕실 바닥만이 제 몸을 붙잡고 있었고 고통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철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호가 제 곁에 있든 없든 대답을 이미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복희와의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굳은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무거웠습니다. 큰딸 오키의 서늘한 말, 둘째 말자의 불가피한 사정, 셋째 복희의 직설적인 대답이 제 귀에 차례차례 메아리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의지해온 막내 아들, 철호. 제 삶의 기둥이자 자랑이자 희망이라고 믿어온 아이.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철호야, 엄마야. 내가 지금 욕실에서 넘어져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제발 엄마 곁에 와주겠니? 하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문득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철호가 태어나던 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철호가 첫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나의 기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첫 상장을 받아왔을 때 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딸들의 상장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아들의 상장은 액자에 넣어 벽에 내걸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철호를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면 부엌에서 땀 흘린 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방에 있는 철호에게 좋아하는 음식들을 나르기 바빴습니다. 그 순간 들려오던 딸들의 한숨 소리와 느껴지는 시선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지금 차갑게 젖은 욕실 바닥에서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고요하고 답은 없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철호야, 너는 내 인생의 전부인데.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눈물방울이 흘러내리자 싸늘한 한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철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딸들이 상장을 받아왔을 때는 그저 잘했구나라는 말로만 넘어갔지만 철호의 합격증은 거실 벽에 걸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딸들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철호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가 지금은 욕실 바닥에 넘어져 철호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이어졌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아들이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닐까? 혹시 엄마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얽히며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아들이 제 곁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힘이 빠져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가 욕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철호야, 엄마는 너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엄마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구나. 형광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퍼졌습니다. 철호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발 엄마 곁에 와다오. 그러나 핸드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욕실 바닥에 누운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젊은 날,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오키가 태어났을 때 저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한숨과 남편의 굳은 표정이 제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이고, 첫째가 딸이라니.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면서도 웃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천사 같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둘째 말자가 태어났을 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한숨 소리가 저를 매섭게 채찍질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처음 안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못해서 이 어미가 미안하다. 셋째 복희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저는 집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했습니다. 줄줄이 딸만 셋을 낳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도 이뻐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마침내 넷째로 철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고 그날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집안 기둥이 생겼다고 축하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을 제 인생의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딸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저는 그저 짧게 잘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의 상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철호가 상장을 받아오면 저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그 상장은 마치 제 인생을 보상해주는 증명서 같았습니다. 딸들의 노력 결과는 철호의 그림자에 가려졌고 철호의 상장만이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말자가 독감에 걸려 끙끙 앓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철호의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엄마, 물 좀 하고 말자가 힘겹게 부르는 목소리를 저는 흘려버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온 신경이 철호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오키가 동생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보고 달려와 말하기 전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둥지둥 약을 찾아주었지만 말자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복희 역시 그랬습니다. 학예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복희는 무대 위에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철호의 유치원 발표에 늦을까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노래 연습 많이 했는데. 그래, 잘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온 신경이 철호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지금 복희의 목소리가 제 귀에 메아리 칩니다. 엄마, 저희가 멀어진 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저는 눈을 감고 아이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오키야, 말자야, 복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허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삐끗한 줄 알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다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철호의 번호를 몇 번이고 눌렀지만 들려오는 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대답 없는 전화벨 소리는 제 지난 세월의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큰딸 오키의 서늘한 말, 둘째 말자의 애써 억누른 감정, 셋째 복희의 직설적인 대답이 차례대로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엄마, 철호한테 먼저 연락해 보셨어요? 엄마, 제가 지금은 못 가요. 엄마, 늘 철호 오빠만 먼저였잖아요. 그 말들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끝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수치심이 일렁였지만 동시에 이 선택만이 제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젊은 목소리에 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넘어졌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방 출동하겠습니다. 허리 말고 다른 곳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하고 허리 통증만 심하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제 자존심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아온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단 한 명의 자식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에서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문을 따고 들어온 구급대원들은 젊고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천장이 흔들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채 저는 다시 과거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고단했던 날들, 억척스럽게 밥상을 차리던 날들, 웃음보다 한숨이 많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늘 철호를 집안 기둥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괜찮다고, 아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옆에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철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은 싸늘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에 도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의 따뜻한 손이 제 팔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진통제를 맞고 통증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뿌연 불빛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아 통증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마음속 깊은 통증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새 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엄마, 철호한테 먼저 연락해 보셨어요? 엄마, 제가 지금은 못 가요. 엄마는 늘 철호가 먼저였잖아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딸들을 외면한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희뿌옇게 흐려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그림자처럼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달려와 준 것은 친척이나 혈육이 아니라 낯선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오키야, 말자야, 보키야, 그리고 철호야. 그 이름을 부르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평생을 잘못 살았어. 이제라도 용서해 주거라. 그 말은 공허한 병실 벽에 흩어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몸이 조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욕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바뀌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딸들이 받아온 상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빛바래고 구겨진 종이들 사이에서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상장들을 외면했고 그 위에 철호의 사진과 상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들의 상장들을 꺼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작지만 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특히 딸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